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8단원 국어의 어제와 오늘에서 소단원 1 국어의 변천과 발전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336페이지고 부득이하게 장비상의 문제로 인해서 화면 녹화로 수업을 녹화해서 업로드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교과서 336페이지를 보면 먼저 생각 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 열기를 보면 다음은 중세국어 자료인 훈민정음 언해에 나오는 문장이다. 현대국어와 어떤 점이 다른지 찾아보자.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그 족자에 나와 있는 중세 국어를 보고 현대국어와 어떤 점이 다른지를 한번 살펴볼 거야. 자, 보면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여기 보면 점이 하나가 있고 점이 두 개가 있고 점이 없고 이렇게 점이 없는지 하나 있는지 두 개 있는지를 따라서 우리가 말의 성조, 즉 높낮이를 표현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방점이라고 했다. 현대국어에서는 성조가 존재하지 않잖아. 근데 중세국어 당시에는 성조가 존재했구나. 성조라는 것은 말의 높낮이를 의미하고 자, 이런 것들이 글자의 왼편에 점을 찍는 개수에 따라서 방점을 통해 나타나지곤 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쭉 보다 보면 여기 밑에 하단에 보면 세모 모양의 글자가 있어. 이렇게 이 세모 모양, 자, 세모 모양의 글자도 쓰였구나. 이 세모 모양은 반치음이라고 하는데 현대에는 쓰이지 않고 있는 글자야. 자, 또 쭉 보다 보면 오다 보니까 여기 이런 글자도 보이네. 비읍 아래에 이응이 나란히 쓰였어. 세로로 나란히 쓰인 거야. 이것을 우리가 순경음 비읍이라고 하고 현대에서는 쓰이지 않고 있다. 또 쭉 오다 보면 여기에 미음 아래에 이응이 또 나란히 쓰인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순경음 미음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현대에 쓰이고 있지 않는 자음 글자야. 또 쭉 오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점이 모음 위치에 있는 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래 아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현대에서 쓰이고 있지가 않지. 이 아레아 같은 경우는 평소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법한 프로그램의 이름이기도 한데 바로 아레아 한글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글이 훈민정음을 표기했던 옛 표기법이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원래 이게 아니고 한글은 이게 맞잖아.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아레아, 이 아레아 자는 왜 쓰였을까? 자, 우리가 기존의 워드 프로그램에서는 아레아, 즉 중세국어의 모음을 표기할 수가 없었는데 이 한글 프로그램부터 이 아레아, 아 모음을 두 번 연달아 누르면 이 아레아로 중세국어식 표기 모음이 세팅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표기하면서 아레아 한글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거야. 자, 어쨌든 이 아레아는 현대에 쓰이고 있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한다. 자, 이런 걸 보고 나서 또 전반적인 걸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족자에 있는 내용은 여기 좌편 왼쪽에 보면 자료연구 현대어풀이에 있어. 기억은 어금니 소리이니 군자는 처음 펴서 나는 소리, 즉 초성과 같으니 나란히 쓰면, 즉 병서하면 이런 글자에 처음 펴서 나는 소리 같다. 자, 잘 봐봐 얘들아. 글자가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그리고 쭉 가로 형태로 쓰이고 있다라는 점이야. 자, 근데 이 족자에 있는 내용을 보자. 가로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로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 즉 세로 쓰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억은 엄소리니 군자 처음 펴아 나는 소리 같으니 어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렇게 기억은 띄고 어금니 소리이니 띄고 군자의 띄고 처음 펴서 띄고 나는 띄고 소리 띄고 같으니 뭐 이렇게 쭉 띄어쓰기가 되고 있었는데 중세국어는 이 족자에서 보니까 띄어쓰기가 있다 없다 띄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여러 가지
현대국어와 다른 중세국어의 특징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자, 8단원의 소단원 1에서 우리는 중세국어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게 될 건데, 국어의 변천과 국어의 발전 방향을 생각하면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알고 국어의 무엇을 이해한다? 그렇지, 역사성을 이해하는 것.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 볼 거야. 자, 교과서 3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알아두기 이쪽에서 언어의 역사성과 국어사의 시대 구분을 미리 익혀두자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자, 먼저 언어의 역사성에 관련된 내용이야. 자, 언어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조금씩 변한다, 변화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는 고정불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어의 형태나 뜻이 변하기도 하고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던 단어가 없어지기도 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의문 규칙이나 문법 요소가 바뀌기도 한다. 즉, 사용하는 언중이 어떤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얼마나 그 단어나 의문 규칙, 문법 요소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덜 사용하느냐 여러 가지에 따라 언어는 변화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언어의 다양한 특성 중에서도 콕 집어서 역사성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국어사의 시대적 구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아야 돼. 자,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자. 이어서 일반적으로 통일신라 시대까지의 국어를 고대국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즉 10세기 초부터 16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무슨 국어라 한다? 중세 국어라고 한다. 자, 이제 16세기 말까지면은 조선 초기, 중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근대 국어라고 하고 그 이후부터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까지의 국어를 현대 국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크게 네 가지의 시기적, 시대적 구분으로 국어를 나눌 수가 있었겠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중세 국어는 자, 전기 중세 국어와 후기 중세 국어로 나뉘어지는데 전기 중세 국어는 약 10세기에서 14세기. 그러니까 이제 고려 시대부터 조선 초까지가 되겠네. 그 다음에 후기 중세 국어는 그 이후 조선 초부터 중기 이후까지가 된다라는 내용이야.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 밑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고대 국어, 이렇게 중세 국어, 이렇게 근대 국어, 이렇게 현대 국어, 이렇게 총 네 가지 시대적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중세 국어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게 되는 그 기점, 그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훈민정음. 이 훈민정음이 1443년 창제되었고 1446년 그로 인해 3년 후에 반포가 되었는데 이때를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야. 자, 선생님 왜 정확하게 시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자, 예를 들면 자장면이 표준어였고 짜장면이 비표준어였어.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짜장면이라고 된소리 발음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럼 짜장면도 표준어의 하나로 인정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자장면과 짜장면이 둘 다 표준어로 인정받는 복수 표준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수 표준어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짜장면이 우리가 많이 쓰여왔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정확히 몇 년도부터 짜장면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가릴 수가 있냐라는 거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 통계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 언중들이 이 말을 어느 시기쯤, 몇 세기쯤부터 사용했을 것이다. 사용해 왔구나. 그 문헌에서 그러한 어떤 결과, 증거 자료를 찾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세기별로, 왕조별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해.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 시대적 구분을 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중세국어, 그리고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그 이전과 이후에 따라 전기와 후기로 나누고 있구나. 우리는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에서 학습하게 되겠구나 라는 내용이야. 자, 이어지는 교과서 338페이지를 보자. 국어의 변천이라는 이제 교과서 제재 학습을 들어가 볼 건데 자, 먼저 지문을 천천히 살펴보자.
자, 언어는 끊임없이 변한다. 자, 언어가 고정불변하지 않고 그 단어나 의문 현상, 문법 요소, 뭐 있던 단어가 없어지고 없던 단어가 새로 생기고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했고 언어가 시대적 흐름, 언중들의 쓰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지금의 국어도 그런 변화의 결과야. 국어의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고대부터 중세를 거쳐 근대를 거쳐 그 다음에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무슨 과정, 변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창제 이전 시기의 국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많다 적다. 그치,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윗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자,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우리 말을 표기할 고유의 무엇이 없어. 문자가 없어. 얘들아, 우리가 우리의 말은 있다 없다. 우리의 말은 있었어. 하지만 이 말을 글자로 쓸 표기할 무엇이 없었다. 그렇지. 문자가 없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동아시아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권? 한자 문화권이지. 그래서 이웃나라였던 중국의 문자, 즉 무엇을 빌렸었다. 한자를 빌렸었다. 우리가 빌렸었다고 해서 빌릴 차자에 문자할 때 그 글자, 그 자를 써서 차자표기법이라고 해,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차자표기법을 어디서 배웠냐면 이전 단원에서 우리가 향가, 19치 향가했던 월명사의 제망매가를 봤잖아요. 거기서 향가를 기록하는 어떤 우리의 글자 체계, 이것을 우리가 향찰이라고 했어. 그 다음 또는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두가 있고 또 서기체의 표기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우리가 통틀어서 차자표기라고 하는 거야. 즉 무엇이냐면 한자를 빌려오는데 중국어식으로 그 어순대로 그 의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은 뜻을 빌려 쓰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은 소리를 빌려 쓰기도 하고 즉 무엇이냐 한자를 음차하기도 하고 훈차하기도 해서 이 말은 음을 빌려왔다. 훈을 빌려왔다라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한자를 고지고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의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변형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야.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많이 알아야 되냐? 그렇지. 한자 자체를 엄청 많이 알아야 돼. 그리고 결국에 한자는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함이지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말을 정확하게 표기하기에는 바로 한계가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우리말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한 어떤 문자의 창제가 요구되어졌다. 그게 바로 시대적 요구였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말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남아있는 문헌은 한자를 이용해서 한시라든지 아니면 한문 문헌이라든지 아니면 차자표기를 통한 어떤 자료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마저도 너무 지식인층만 한자를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가 거의 많이 남아있지 않아. 자, 하지만 다행히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는 한글로 기록된 문헌들이 많이 남아있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국어의 과거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훈민정음 창제, 즉 세종 25년, 즉 1443년의 일이야. 그 이후부터겠지. 자, 그래서 이 교과서 단원에서는 훈민정음 창제된 때, 즉 후기 중세국어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것을 현대국어와 비교해서 국어가 겪은 변천 과정을 알아보도록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 왼편에 나와 있는 훈민정음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자. 자, 보면 훈민정음은 가르칠 훈, 백성 민, 그다음에 발을 정, 음은 소리 이렇게 해서 훈민정음이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님 한글이 아닌가요? 이 한글은 현대에 와서 주시경 선생님께서 붙인 이름이지 우리 말의 문자의 이름일 뿐이지 그 전까지는 무엇이었다? 훈민정음이었다. 이거는 현대에 와서. 자, 훈민정음이라는 거야. 원래 명칭이.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거지. 그러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지.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25년, 즉 1443년에 창제하고 그로부터 3년 이후인 1446년에 반포한 우리나라 우리 말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한 우리나라만의 글자, 즉 이것을 한글, 훈민정음이라고 한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얘들아,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언어의 그 표기 체계, 글자를 갖고 있는 그런 언어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 전 세계적으로 봐도 간신히 두 자릿수를 넘길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10개가 간당간당 넘을까 말까 한다라는 거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라고 하면 중국어, 영어, 뭐 스페인어, 그다음 힌디어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에 그걸 표기하는 것은 무엇의 변형이다? 한자의 변형이다. 그걸 표기하는 글자, 즉 알파벳은 한자가 되겠지. 그 다음에 영어권, 영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포르투갈어라든지 여러 가지 유럽의 언어들은 결국 그 기반이 무엇이냐? 알파벳이라는 거야, 표기가. 하지만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어떤 글자 체계가 별도로 있는데, 그게 중세에 창제되었던 훈민정음, 현대에 이르러서는 한글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문자가 우리만의 글자라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맹률 저하에 굉장히 높은 공헌을 한, 기여를 한 그런 사람이나 단체에게 부여하는 그 상 이름이 뭐야? 세종대왕상이야. 킹 세종상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 훈민정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글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새로 창제된 훈민정음을 새로 만들어진 글자니까 새로 글자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설명한 해설서야. 해설서인데 무엇으로 쓰여졌냐? 바로 한문으로 쓰여졌다. 한문 해설서가 훈민정음이야.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거는 문자라는 뜻이고 이거는 책이란 뜻이요. 근데 이 책이 바로 훈민정음이 이러한 글자입니다 라고 한문으로 해설한 내용이 바로 훈민정음이라는 책 제목이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풀해자, 풀이한다. 예를 들어서 풀이한다. 그러한 책을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글로 훈민정음으로 다시 번역해서 풀어 쓴 것을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언해 또는 언해본이라고 하겠지. 자,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교과서 국어 변천의 338페이지 국어의 역사성 관련된 내용까지 했고,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우리가 교과서 339페이지부터 음운 및 표기상의 차이점 또는 어휘상의 차이점, 그 다음에 문법상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자.